자, 합격 명중 교육학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명중호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신규로 교육학 논술 강의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게 됐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번 설명회를 어떻게 진행할지 진행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명중 제 교육학의 강점과 그리고 1년 동안의 이제 커리큘럼 그리고 다가올 1, 2월 커리큘럼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쓴 2024 교육학 기본서 명교육학 상학원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기출 관련 적중이라고 되어 있죠. 제가 그 지난 10월과 11월에 걸쳐서 한 15시간의 이제 특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3 학년도 교육학 논술 시험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제가 특강했던 내용 가운데서 상당 부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15시간이면 제가 이러저러하게 해서 제 소개하고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교육학의 어떤 전반적인 뭐 흐름에 대한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을 빼고 나면 사실은 뭐 한 7, 8시간 정도 될 건데 그 내용 가운데서 상당 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교육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난 2014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번 2023년까지 기출 문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한 토대 위에서 일곱 번째로 교육학 논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임용 시험에서 이제 다뤄지는 교육학 논술과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들이 어떻게 다른가를 알면 사실은 논술 시험이 우리 이제 임용 논술 시험이 조금 더 다루기가 쉽겠죠.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를 갖다 좀 알아보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논술 작성의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교육학 공부 방법론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명중호입니다. 거기 중천이라고 쓰여 있는데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예상하는 바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해커스 임용 교육학 전임 교수로 제가 오게 됐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주요 파트는 연구 이론. 사실은 이제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쓴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으로 선정이 됐죠.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순막 쿰라우데라고 하는 최우등 졸업을 한 셈입니다. 제가 제 자랑은 아니고 그렇게 얘기들 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정치 철학 쪽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한참 공부할 때 유행이 이 정치사회학이었는데요. 그래서 정치사회학도 꽤 깊이 있게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학도 공부를 했고 그거는 이제 제가 소시적에 고시를 좀 공부하겠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리했던 일종의 이제 우리들이 흔히 얘기하는 서브노트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369 행정학이라고 하는 책도 제가 썼었고 몇몇 대학에서 특강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 들어온 여러 가지 반개 학문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쉽게, 너무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가 잘 가르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교육학 선생님들하고 차별화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추계예대에 가서 예술교육, 예술이론, 그다음에 미학을 공부를 했는데요. 바로 이제 제가 교육학과 교육학하고 인연을 막 맺게 된 그 어떤 연결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자부를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지식의 저주라고 하는 얘기예요. Curse of Knowledge라고. 딱 보면 알지 뭐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지식의 틀, 내가 이제 파묻혀 있는 어떤 지식의 그런 틀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지식을 갖다가 너무나 당연하게 잘 알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지식의 저주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제가 왜 다른 교육학 교수님들보다 강점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이것 때문에요. 저는 지식의 저주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들어오자마자부터 시작됐던 교육학 용어 개념에 파묻혀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선생님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딱 보면 알지. 그리고 설명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개념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 그 이론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출발했는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왜? 지식의 저주에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갖다가 공부를 했죠. 더더군다나 저는 심리학과 관련되어 있는 6가지 종류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심리학의 정통에 있겠죠. 예. 제 자랑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저는 도덕 윤리 전공 교과 교수로도 한참을 일을 했었어요. 사실은 교육을 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당연하게 교육학에서 다뤄지고 있는 교육 철학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교육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갖다가 또 심도 있게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사실은 내부로부터 지식의 저주에 걸려서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으로부터 저는 출발하지 않았어요. 저는 외부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파헤쳤어요. 파헤쳐 봤더니 이거는 안에서 내부에서 지식의 저주에 걸린 상태에서 개념과 용어에 접근했을 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점들이 저는 명확하게 보였어요. 특히나 교육학 논술입니다. 이거는 논술이에요. 예. 객관식으로 골라내는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교육학 용어를 인출이라고 그러죠. 그 인출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참 어렵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익숙해 있잖아요. 인출이라고 하는 말. 끄집어내는 거. 예. 암기했던 거를 갖다가 끄집어내는 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교육학의 지식의 저주에 걸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 글쓰기가 그렇게 안 돼.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안 됩니다. 절대로. 사실은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저는 강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는 교육심리상담센터 바섬 대표라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장에서 많은 아이들과 부딪히면서 진로 상담도 하고 학업 상담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띄엄띄엄 하지만 그러면서 많은 걸 느끼죠.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들, 학교 현장에 있어서의 문제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은 교육 현장, 그러니까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고민과 그분들이 그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와 맞닿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교육청 교과서 발간 전문위원을 했어요. 한 2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알게 됐죠. 많은 선생님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분들의 어려움, 고충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과,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짜여지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문제점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교수님, 선생님들 또 반개의 전문가들의 그런 어떤 노력과 최선들을 갖다 저는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봤습니다. 저는 도덕윤리 전임 교수를 했고요. 이제 바로 이건데요. 저는 무용 선생님을 했습니다. 무용 선생님을 했어요. 저는 교육학을 갖다가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었던 게 바로 이 무용 선생님을 갖다가 했었기 때문이에요. 웃기죠? 사회과학을 전공했던 사람이 또 무용 선생님을 했다. 그 밑에 보면 저는 월간 서울사랑이라고 하는 편집장, 그러니까 글 쓰는 일, 전문적으로 글 쓰는 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논술과 관련돼 있는 천자, 1500자, 2000자 쓰기를 갖다가 저는 전문적으로 8년 이상을 했어요. 그래서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잘 알죠. 너무나 잘합니다. 지금 다른 교육학 선생님들과 저는 출발점이 분명하게 달라요. 다른 선생님들은 그런 식의 글을 갖다가 써본 적이 없어요. 전혀. 물론 써봤겠죠. 언제. 일부 선생님들. 그러니까 교육학 전공교과 시험을 보고 선생님이 되시려고 했었던 분들. 그분들은 그런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사실은 글쓰기에 있어가지고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숙지하지 못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학 논술도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무용 선생님을 하면서 일종의 의구심들? 왜 저럴까? 어떤 동작들이 있어요. 어떤 동작들. 춤을 배울 때 어떤 동작들이 있어요. 어떤 동작들. 근데 그 동작들을 어떤 사람들은 잘하고 어떤 사람들은 잘 못해요. 어떤 사람들은 잘한다고. 그 표현을 잘해. 어떤 동작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잘 따라해. 근데 굉장히 쉬운 동작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따라해. 왜 그럴까? 저도 맨 처음에 예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접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감성적이고 감정적인 거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많은 부분들이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어떤 동작들 있잖아요. 그런 동작들이 사실은 감정이나 감성이라고 하는 건 나중 문제야. 배움이라고 하는 거. 그런 차원에 있어가지고 이거는 나중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서 깨달았죠. 아, 우리가 육체적으로 몸으로 한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감정 표현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학적인 견지에서 보면 인지하고 맥닿아 있고 우리가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러 부분들이 적용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그게 몸이든 감정이든 해소되지 않는구나. 외워지지 않는구나. 익숙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더 공부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체육 전공하신 분들, 예술 전공하신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저한테 오세요. 저 여러분들한테 보다 쉽게 교육학 가르쳐 드립니다. 우리 예술 교육 그러면은 흔히 얘기하는 아이진어 예술 비평 그런 정도로만 이해하죠? 아니에요. 훨씬 더 넓은 차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넓은 차원을 갖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립니다. 저는 그러면서 인문학 카페 공동 대표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했었죠. 자, 뭐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교육학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문학이 아니에요.
인문학이 아닙니다. 소셜 사이언스입니다. 분명하게 기억을 하십시오. 교육학은 소셜 사이언스, 사회과학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을 썼어요. 거의 매년 한 권씩 썼어요. 예술가처럼 키워라. 나는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다. 두 책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위에 예술가처럼 키워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피터스의 교육 철학에 기반해서 쓰여진 책이고요. 나는 아이에게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뇌과학, 심리학,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덕, 그리고 사회학이 융합돼서 나온 책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전공 도덕윤리 기본서를 당연히 썼겠죠. 그 다음에 기출 문제집도 당연히 썼습니다. 두 권 합쳐가지고 거의 1500페이지에 달하는 책도 썼어요. 그리고 저는 매년 교육학 강단에 쓰겠다는 일념으로 제 공백 기간 동안에 쉬지 않고 제 명교육학,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게 최근 12월 5일 날 나온 책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자, 이 책을 계속해서 오탈자 없게끔 윤문 계속 글을 가다듬고 문장을 가다듬고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꼭 필요한 것들 다시 집어넣고 하는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12월 5일 날 나왔고 이건 1월 달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매년 낸 거죠. 20년, 21년, 22년, 23년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이제 교육학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책은 올해, 그러니까 내년 2023년 1월에 나오는 책이라고 사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책을 갖다가 한 권 더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핵심 600가지 장면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단권화를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유명 강사가 되려면 단권화된 책이 필요하대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것보다도 뭐 책의 어떤 볼륨이라든가 좀 요약돼서 뭔가 구조화시키는 뭔가가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요 교육학 핵심 600가지 장면이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가제입니다. 가제인데요. 요 일종의 단권화된 요약본을 갖다가 내년도 상반기 중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고 심화 이후에 정리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가제를 붙인 책을 출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책들에 비해서 조금 홀쭉합니다. 다른 책들은 기본적으로 상권, 하권 해가지고 보통 500페이지 이상씩 해서 책들이 굉장히 그 좀 두꺼워요, 상하권이. 근데 저는 완전 다이어트 했습니다. 다이어트 할 수 있었던 까닭은 쓸데없는 부분들, 중원 부원 되는 부분들, 쓸데없이 이렇게 저렇게 집어넣은 부분들 다 갈라냈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만연체 엉뚱한 문장들 집어넣지 않고 좀 간결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 제가 글을 잘 쓰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저한테도 적용을 해서 책을 갖다가 다이어트 했어요. 그래서 40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들어갈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저는 그 공백기를 가지는 동안에 배달을 했어요. 배달했습니다.
매일같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도 빼지 않고 낮 시간만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성탄절에도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 때에도 추석 때에도 설날 때에도 배달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느냐? 책을 갈고 닦고 저는 자격증을 땄어요.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는 뇌과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학도 지금 간단하게 이제 언급되고 넘어가는 뇌과학과 관련된 일련의 그런 어떤 이론들이 사실 5년, 10년 내에 깊이 있게 교육학 쪽에 파고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교수학습 이론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장면들 여러 군데 이제 파고들 거고 그게 현실성 있게 나타나게 될 거예요. 제가 내년 강의할 때 뇌과학과 관련된 내용은 따로 특별히 특강 시간을 마련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자격증 6개를 땄어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개인 상담도 당연히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나 동기부여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그 배달이라고 하는 일을 갖다가 3년 동안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그 동기부여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막장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배달을 막 하다 보니까. 근데 막장 인생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장 인생들 그렇게 없습니다. 다 나름의 의미가 있고 의미 부여를 하면 다 좋은 일이고 괜찮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예요. 결국 내가 이 일을 추진력 있게 또 강도 있게 해야 돈을 많이 버니까 강도 있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사실은 동기부여예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나? 스스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동기부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 갖고 사실은 3년 동안 자전거를 타고 내내 달리면서 계속해서 고민했던 부분이에요. 사실 그런 것과 관련된 일종의 노하우 또 해소 방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사실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 참새와 교육학. 저는 그 배달하는 중에도 이런 저는 강단에 서서 이렇게 칠판에서 이렇게 멋있게 글을 쓰면서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할 수 없었죠. 이런 자리가 주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설로 얼기설기 만들어 가지고 제가 무용했었다라고 무용 선생 했다고 했잖아요. 지하에 있는 저희 무용 스튜디오에서 그거 걸어놓고 제가 교육학 강의를 쭉 했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유튜브 참새와 교육학 TV라고 하는 곳에 나오고요. 제가 배달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그 삶에 대한 어떤 관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이제 이 유튜브에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이제 좀 더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좀 많이 업데이트하고 앞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 참새와 교육학 TV 있습니다. 아직은 구독자 수가 275명인가 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셔가지고 한 5,000명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명중 교육학의 강점이라고 되어 있죠. 제 교육학의 이제 강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기본입니다.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것은 이제 다른 측면보다도 교육학 내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 기본적인 요소들부터 출발을 하면 교육학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제 그러한 부분들. 제가 완성형 교과서라고 자부를 하는데 이 교과서를 통해서 기본기를 갖다가 완성을 하고 그리고 저는 사회과학을 갖다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체계화, 구조화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잘합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 틀이 있어요. 그 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고 거기서부터
기본으로 닦았던 무기를 가지고 구조화 체계화를 통해서 더 향상시킨 다음에 저는 글쓰기 전문가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편집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1000자, 1500자, 2000자짜리 글쓰기를 거의 매일같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실전형 논술의 노하우를 갖다가 알려드릴게요. 다른 것보다도 교육학 논술이 가지고 있는 조금 맹랑한 구석이 있습니다.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맹랑한 구석의 허점을 제대로 파고들어서 제대로 글쓰기 하는 걸 갖다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 개념인 이론에 관한 완벽 분석으로 교육학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겁니다. 교육학이 가진 사회과학적 특성을 이해하고 교육학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교육학은 사회과학이에요. 그걸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교육학 개념 및 이론을 구조화해서 이해와 숙지의 강도를 높여갈 거고요. 글쓰기 전문가의 논술 핵심 노하우를 익히고 글쓰기 능력을 최대화할 겁니다. 현장 교육 전문가의 교육 현안 분석. 제가 그래요. 저는 정부 문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알고 있죠.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번에도 특강 시간에 그것과 관련된 내용, 그 문서들을 가지고 여러 특강을 했었는데 거기서 문제 꽤 나왔어요. 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선생님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거 너무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론과 실제가 부합하는 교육학을 지향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지금도 많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만나고 있어요. 실제 교육학 논술에 정확히 부합하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논술 만점의 활로를 열어드립니다. 문제들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커리큘럼을 갖다가 한번 볼게요. 자, 오리지널 코스가 있고요. 스페셜 코스가 있습니다. 오리지널 코스는 여러분들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시연을 하는 것이 오리지널 코스가 되겠고, 스페셜 코스는 주로 동영상을 통해서, 물론 어떤 강의는 좀 이런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오리지널 코스하고 스페셜 코스로 나눠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할 겁니다. 그래서 1, 2월은 기본의 명중입니다. 기본. 그래서 기본 개념, 이론의 체계적인 이해와 완성. 그 다음에 교육학 논술 작성의 모범 답안을 갖다가 제시할 겁니다. 이거는 초반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제시하고 오늘도 제시할 겁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또 나오겠지만 1, 2월, 3, 4월 계속해서 여러분들 저하고 쪽지 시험도 볼 것이고, 그리고 서론 결론 작성하는 거, 그 다음에 초안 작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초안 작성,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글쓰기를 잘할 수 있게끔 교육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거를 계속해서 할 겁니다. 자, 3, 4월 핵심의 명중, 심화죠. 그래서 기본의 깊이를 더한 교육학 심화 학습을 하고 교육학 중요 영역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그리고 5, 6월 달에 기출의 명중입니다. 기출문제가 이제 지금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쌓인 게 지금 2014, 15가 이제 2번씩이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12번, 12회 정도 지금 축적이 됐나요?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 사실 그것도 양이 좀 작긴 하지만 전공 영역 같은 경우는 우리 기출 문제집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양이. 그거에 비하면 단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교육학 선생님들이 행시해서 가지고 오고 옛날에 객관식 시험 문제들로부터 막 가져와 가지고 그거 가지고 기출 작업을 하시는데 저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물론 행시 2차 같은 경우는 도움이 되긴 하는데 문제 유형이 다른데요.
문제를 꾸려나가는 구조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그걸 갖다가 기출문제로 같이 엮어가지고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합니까?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나오는 어떤 주제들은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글 쓰는 방법이 달라요. 행시 2차하고 지금 교육학 논술에서 글 쓰는 방법이 달라요. 구조가 달라요. 그러면은 굳이 그런 식의 기출할 필요 없습니다. 객관식 여러분들 개념 용어 이해하는 데는 좋아요. 하지만 교육학 논술하고 전혀 다릅니다. 접근 방법이 다른데, 구조가 다른데, 이해하는 방법이 다른데, 암기 방법이 다른데.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출제 패턴을 완전히 숙지하고 모의고사를 통한 실력검증 1회. 저는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1, 2월, 3, 4월에도 막 모의고사 2회씩 해가지고 참석해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1, 2, 3, 4월 달에 왜 필요 있어요? 물론 N수생 여러분들한테는 마음이 조급하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단계 1, 2, 3, 4월 달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솔직히 쪽지 시험, 서론 본론, 그 다음에 초안 작성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요때 한번 제가 1회 할지 2회 할지에 대해서 여기는 1회라고 되어 있는데 모의고사 한번 볼 거예요. 여러분들의 실력 검증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실질적 글쓰기를 위한 논술 클리닉도 운영을 할 겁니다. 이제 단순하게 그냥 뭐 교육학 상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글쓰기에 강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의 강점들이 있어. 그 강점들을 살리는 방법들. 약점들은 보완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드리는 클리닉을 갖다가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교육학 핵심 600가지 장면 단권화된 책하고 유인물을 통해서 하고 이때 이제 잠깐의 휴지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막 한 달씩 쉬는데 저는 한 2주 정도 쉬고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7, 8월에 완성의 명중. 그래서 출제 흐름을 반영한 영역별 모의고사를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 능력 강화를 위한 심화 클리닉도 운영을 할 겁니다. 요 실제 글쓰기 위한 논술 클리닉을 갖다가 조금 더 강화시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9월부터 11월까지 만점의 명중입니다.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논술 능력을 완성하고 첨삭 적중 정리를 통해서 논술 완벽 대비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좀 그 교육 현안 그 다음에 학교 현장 또는 교수님들 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어떤 교육의 그런 트렌드적인 그런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과 연결을 지어서 왜 연결을 지어야 되냐면 거기에 우리가 답안에 반드시 써야 될 게 요새 많이 나오는 게 구체적 방안이잖아요. 그거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갖다가 연결 지어 가지고 이때 특강 형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스페셜 코스가 있는데요. 이거는 주로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시가 될 거고요. 그래서 1, 2월에는 교육 현안의 명중. 그래서 교육부 각 시도 교육청에서 다양한 종류의 그런 그 문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특히 1, 2월 달에 많은 문서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는 교육 흐름의 명중. 그래서 최신 교육 이론, 교육 트렌드에 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그래서 2022년도에 좀 핵심이 됐던 부분들 요거는 계속 할 겁니다. 교육 흐름의 명중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자주 소개를 할 거고요. 5, 6월 달에 교육 개념의 명중 주요한 교육 개념에 관한 완벽한 이해 이 개념과 연결 지을 겁니다. 교육 현안 교육 트렌드와 관련해 가지고 연결을 지을 거예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나오는 어떤 방향성 자체가 그렇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1, 2월 달에 어떻게 강의를 할 거냐. 이제 당장이에요. 오늘 12월 10일이니까 이제 한 20일, 20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1, 2월 달부터 어떻게 강의할 건지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할게요. 제 강좌 정보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체득한 경험. 저는 학자 생활을 했어요. 학자 생활을 했죠. 물론 학위 과정을 완전히 끝내지는 못했지만
학자 생활을 통해서 완성된 이론을 접목해서 현실감 넘치는 강의를 갖다가 진행할 겁니다. 저는 예를 많이 들어드릴 겁니다. 예를 많이 들어드릴 거예요. 철학 심리 교육과정 교수 이론, 그 다음에 평가 행정의 연관성을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쪽지시험, 서론 결론 구성하기, 초안 작성하기 등을 통해서 교육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글쓰기 능력을 강화시켜 드릴게요. 자신 있습니다. 통합학문의 끝판왕, 교육학에 대한 사회과학적 접근을 통해 교육학의 핵심과 본질을 완벽하게 분석 정리드립니다. 진짜 교육학은 통합학문의 끝판왕이에요.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보세요. 철학, 그렇죠? 사회학, 교육 심리학, 우리 교육 연구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 보통 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사회 조사 방법론, 요새는 이제 어떻게 용어들이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요새도 계속 나오는 책이 사회 조사 방법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교육 연구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뒤에서 하게 될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많은 이론적인 구성 요소들은 바로 그 사회 조사 연구 방법론. 우리가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게 바로 통계입니다. 통계학, 통계학 들어가죠. 그 다음에 행정학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사회과학에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학문적 영역들이 전부 다 교육학에 다 들어와 있어요. 통합학문의 끝판왕. 왜 그럴까요? 왜?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치학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정치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이에요. 우리가 멀리 가보면. 그렇죠. 로크, 루소. 우리 교육학에서 다 나온 사람들이네. 자,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통해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을 갖다가 길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정치의 끝은 어디에 가 닿느냐? 바로 교육이에요. 훌륭한 인재,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을 갖다가 발굴해서 교육을 해서 그래야 그 공동체가 잘 굴러갈 거 아닙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목표가 뭐예요? 공동체가 잘 건강하게 영원히 발전하면서 굴러가게끔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정치학자들은 대부분 다 교육학자예요. 다 발걸치고 있습니다. 철학자? 그렇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루소, 로크, 칸트, 헤겔 등등등등등 모든 철학자. 자, 철학을 왜 합니까? 철학. 좋은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인간 존재, 인간 인식. 도대체 그 사람들이 존재와 인식에 대해서 왜 고민하겠어요? 훌륭한 인간, 완성된 인간, 도덕적 인간.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필요한 게 뭐냐? 교육이에요. 그렇죠? 행정학은 안 그러겠어요? 행정학에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게 바가 뭐겠어요? 역시나 건강한 공동체. 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뭘 생각을 하겠어요?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개인. 자, 심리학자들, 유명한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스키너, 무르너 전부 다 심리학에서 출발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고민이 뭐예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마음. 심리학에서 연구하는 게 그거라고. 병들지 않은 마음,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 병들지 않은 생각. 그것이 그 사람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목표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다 교육학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니까 교육학은 당연히 통합학문이에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찝적대거든, 교육학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론이 전부 다 교육학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만 괴로운 거예요. 공부할 분야가 너무나 많은 거야. 사회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너무나 많은 부분들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교육학을 갖다가 어떤 사람이 가르치는 게 제일 효과적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사회과학을 갖다가 여러 분야를 갖다가
깊이 있게 많이 연구한 사람들. 그러니까 용어나 개념을 갖다가 쉽게 도출해서 교육학과 짬매낼 수 있죠. 저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교육학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합학문의 출발점에서 저는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다른 교육학 선생님들하고 전혀 달라요. 자, 강좌 특징입니다. 매시간 쪽지 시험을 통해서 교육학의 기본을 갖다가 완성할 겁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날 공부했으면 화요일날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 1월 첫 번째 주 월요일날 시작하는 거는 쪽지 시험 없어요. 그 다음 주부터 쪽지 시험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쪽지 시험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보면은 15회를 갖다가 우리가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서론 결론 구성하기 첨삭을 실시할 겁니다. 서론 결론 구성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애들을 많이 먹어요. 근데 간단해요. 간단해요. 방법이 있어요. 약속된 방법. 그 다음에 초안 작성하기 연습을 할 겁니다. 초안. 실제로 막 글을 쓰라는 게 아니라 결국은 핵심이 되는 내용들을 갖다가 잘 조립하는, 결국 이 초안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론 결론 구성하기하고도 관련이 돼 있고 본론의 부분들을 갖다가 잘 인출해서 빨리 글쓰기로 마무리하는 게 바로 이 초안 작성 연습과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논술 전개 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는 거, 이거 할 겁니다. 개념, 구조, 체계, 이 상관성, 이게 바로 이제 사회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상관성을 파악해가지고 교육 이론을 갖다가 완성할 겁니다. 자, 저는 전공 교과 도덕 윤리 교수를 갖다가 역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험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을 너무나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아요. 그 경험을 교육학 논술과 접목해서 만점 목표에 명중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강생 혜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앞쪽에서 얘기됐던 부분들, 쪽지 시험 보고 구성, 서론 결론 구성 첨삭 해주고 초안 작성 연습해주고 개인 상담도 여러분들 신청을 하시면 할 겁니다.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심리 상담도 해드릴게요. 제가 왜 자격증을 땄겠어요. 그런 거 하라고 자격증 땄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 현안, 교육 트렌드와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갖다가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특강, 동영상, 제 수업을 듣는 분들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왜? 저는 글쓰기를 갖다가 평생을 해왔어요. 최고의 글쓰기 전문가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저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과 인정받았습니다. 교육 분야의 저서 활동을 통해서 능력도 검증받았어요. 저는 제가 쓴 책 가지고 여러 군데 다니면서 특강 많이 했습니다. 각종 심리 관련 자격증 취득했죠. 이런 날이 오기를 갖다가 바라면서 현장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학업 상담, 심리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학 이론과 실제로 겸비한 저와 함께 교육학 논술 만점에 한번 도전하고 명중해 보시죠. 예, 그렇게 합시다. 자, 제 책을 갖다가 이제 좀 소개를 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상권입니다. 상권. 예쁘죠? 예쁩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교육학 책하고 좀 다르게. 이 책을 볼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가다듬으시기를 바라는 이유도 있고요. 또 저는 어쨌든 예술을 갖다가 전공을 했었고, 그래서 예술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깊습니다. 요 그림은 여기 이제 나오지만 알베르트 앙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스위스의 화가인데요. 열심히 공부하는 소녀 1886년에 그린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공부는 홀로 하는 것이다. 홀로 부지런히 하는 것이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소녀의 옆모습에서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본다. 공부란, 교육이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이 소녀
예쁘게 생겼죠? 교육 예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나오죠? 거지 아이가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을 또래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니콜라이 보그다노프 멜리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1897년에 그린 교실 문 앞에서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저는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공부에 대한 열망은 인간을 성숙시키고 바른 길로 이끈다. 교실안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거지아이의 뒷모습은 공부가 무엇이고 교육이란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동의부여가 안 될 때 이거 한번 보십시오. 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래서 제 책에 대해서 이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동영상이나 그 제시된 프린트를 통해서 요 내용은 나와 있을 테니까 요거까지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교육학 논술에 최적합화될 수 있도록 꾸민 책이고 오랫동안 교정을 보고 갈고 닦고 윤문을 하고 윤색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 교육학 논술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학을 준비하시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제 책은 목차하고 색인 구성을 갖다가 좀 남다르게 했습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했어요. 양도 많고요. 다른 분들 책들에 비해서 굉장히 좀 더 짜임새 있게 구성하려고 특히나 색인 같은 경우에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차와 색인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공부하세요. 저도 교육학 처음 공부할 때 책들이 색인들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일일이 생각을 더듬어서 어느 부분 좀 나오겠지. 그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빠지는 색인들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차와 색인을 갖다가 꼼꼼하게 만들었습니다. 적극 활용하십시오. 자, 2023학년도 기출 관련해서 이제 적중을 했었던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제 그 특강 동영상들 올라가 있고 거기에 이제 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시간 정도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본격 강의했던 것들은 한 8시간 남짓인데 거기에서 이렇게나 많이 나왔어요. 자기 효능감 제가 거기 보면은 딱 나옵니다. 제가 특강 시간에 이 자기 효능감 딱 이 PPT 띄워가지고 강의하는 모습 거기 나와요. 형성평가, 과정중심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나온 문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아주 꼼꼼하게 그것도 설명을 드렸었고 거기에서 요 형성평가와 관련된 내용 나왔어요. 내용 타당도 이거는 뭐 이것도 제가 강의 동영상 딱 그 찍어가지고 캡처해 놓은 거 보시면 아시겠죠. 내용 타당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분명하게 설명을 드렸었고 경험 중심 교육과정 이것도 뭐 정확하게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경험 중심 교육과정의 중요성 그리고 그게 어쨌든 현재 있어가지고 주요한 트렌드라고 하는 걸 설명을 드리면서 이 경험 중심 교육과정 꼼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나왔어요. 아예 그냥 뭐 자기 효능감, 뭐 경험 중심 교육과정 내용 타당도는 제가 딱 설명드린 그대로 다 나왔어요. 뭐
제가 어디서 한번 언급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나눠드렸던 뭐 프린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데서 어떻게 한번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분명히 중요하고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서 어쨌든 거의 다 나왔고, 우리 그 관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그 다음에 나선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게 좀 많이 이제 다뤄질 수 있는, 왜냐면 교육과정 쪽에서 나선형 교육과정이 많이 안 나왔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브루너가 얘기하는 나선형 교육과정 그렇게 어렵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교육학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 교육학을 갖다가 이제 굳이 분류를 해본다면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이론적인 부분하고 실제적인 부분하고. 그래서 굳이 가른다면 이론적인 부분에서는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교육심리학, 교육연구, 이쪽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물론 이제 교육과정에 있어서도 이론이 있습니다. 모형이 있습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종의 현실적으로 많이 적용될 수 있는 현실 가능한 어떤 모델들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론하고 실제하고를 가른 겁니다. 그래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이론, 교육평가, 모델들 많이 나오죠. 모형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교육행정, 직접적으로 행정적으로 관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론들 이쪽에서 많이 다룹니다. 물론 이제 교육행정 같은 경우에도 이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장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재정과 관련되어 있는 학교 현장에서 쓰여지는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지도와 상담 같은 경우에는 교육심리 쪽에서 나온 교육철학 쪽의 영향도 생활지도 같은 경우, 그다음에 상담 같은 경우 이제 영향을 받았지만 그런 이제 실제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이론하고 실제하고 둘을 이렇게 갈라낼 수 있죠. 그래서 실제하고 이론을 갖다가 좀 그 연관지어서 좀 설명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실제라고 하는 쪽에 있어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사, 교육철학, 교육사회학 쪽의 이론적인 부분들을 많이 가져다가 교육과정에 여러 가지에 적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과 중심 교육과정과 경험 중심 교육과정에 있어가지고 그 어떤 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교육철학에 있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사 중심으로 할 거냐, 그러니까 선생님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아동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과 이제 연관이 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더 올라가게 되죠. 철학적인 측면에 있어가지고 그런 이제 논쟁이 계속 있었습니다. 아동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 교사의 어떤 역할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논쟁은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육철학, 교육심리학 쪽에, 특히나 교수학습에 나오는 실제적인 어떤 이론들은 교육심리학에서 나온 이론들이 굉장히 많이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제 나왔던 자기효능감 같은 경우에는 반두라의 교육심리학, 그러니까 심리학 쪽에 있어서의 연구 성과라고 하는 것이 자기조절학습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교수학습 이론 쪽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철학, 그러니까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도 계속되는 어떤 논쟁이에요. 교육철학 쪽에서, 교육심리학, 교육연구 쪽에서 교육평가와 관련된, 특히나 교육연구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상의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교육평가 쪽에 적용이 되죠. 자, 생활지도와 상담, 교육철학과 교육심리학의 영향을 크게 받은 부분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앞쪽에서 제가 여기 설명드렸던 이 부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자, 교육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저는 감히 단언합니다. 교육학은
사회과학이다. 페다고지, 에듀케이션 이꼴 소셜 사이언스. 아, 선생님 고매하고 뭔가 철학자다운 풍모, 그건 그거고. 지금 요새 그렇지도 않아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대하는 태도나 학부모들이 그렇게 대합니까? 철학자인 것처럼, 전문가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나요? 아니에요. 안 그렇죠. 좀 슬픈 일이지만 그래요. 자, 우리가 배우는 심리학, 여러분들 심리학 인문학 아닙니다. 나와가지고 뭐 대표적으로 김경일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 뭐 강의할 때 뭐 인문학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런 특강으로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심리학은 미국에서 발달한 최첨단의 사회과학이에요. 사회학? 당연히 사회과학입니다. 연구 방법은 아유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통계학 말할 나위가 없고요. 행정학? 당연히 사회과학이죠. 자, 거기에서 나온 이론들이 적용되는 교육과정론, 교수학습이론, 교육평가론 너무나 당연하게 사회과학적일 수밖에 없어요. 개념도 그렇고 이론도 그렇고 거기에 끼어든 학자들 자체가 사회과학자들이에요. 따라서 교육학은 사회과학적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교육학의 개념과 원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돼요. 자, 개념, 컨셉, 원리, 이론, 시오리 거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돼요. 뭔가 이렇게 탁 와가지고 우리 이제 뭐 선이나 뭐 이런 것처럼 감정적인 거 딱 다가와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정치하다고 그러죠.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그러한 것들이 적용이 되는 것이 개념과 이론이에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이 책의 내용이 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교육하게 말씀드렸어요. 절대 인문학 아닙니다. 인문학 아니에요. 자,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이 딱 제시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표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순서도 같은 거 나옵니다. 절차도 같은 건 많이 나옵니다. 과정도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비교 분석 많이 나옵니다. 그게 다 뭐예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한 절차와 과정을 따라서 구조, 체계, 스트럭처, 시스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요. 제가 1월 첫 번째 시간에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이해가 잘 되면 그러한 체계들이 잘 잡혀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여러 가지 교육학의 난제들이 보다 쉽게 이해가 되고 보다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교육학 논술 준비는 사회과학적 사고하기에서 출발해야 된다. 그렇죠. 글쓰기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앞서 얘기했지만 개념 원리에 대한 이해란 사회과학적 사고하기의 출발점이에요. 개념과 원리의 연결 지점을 찾고 절차와 과정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우리들이 쓰는 글의 구성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자, 사회과학적 사고란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사고를 갖다가 의미해요.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그걸 갖다가 저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갖다가 연습할 겁니다. 교육학 논술이 가지고 있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맹랑한 구석들을 파고들어서 여러 제껴 갖고 하기에는 사실은 이런 구조와 체계가 된 사고가 아깝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고를 통해서 그 맹랑한 구석들을 파헤치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답안을 갖다가 짜 넣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 논술은 사회과학적인 논리적 글쓰기 이해해야 합니다. 자, 논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까워요. 사실은 교육학 논술에 이런 논리적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적용한다는 게 아까울 정도로 이제 계속해서 제가 맹랑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러한 구조를 갖다가 보여줘야 되니까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과학적 글쓰기가 돼야 되고
자, 사회과학적 글쓰기는 뭐냐면요. 약속된 글쓰기예요. 약속이 있어요. 글을 갖다가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약속이 있어요. 서론은 어떻게 구성하고, 본론은 어떻게 구성하고, 결론은 어떻게 구성하고, 그리고 그 문장의 패러그래프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짜고. 자, 여러분들 혹시 논문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논문들 보면 그 뒤에 일종의 참고문헌이라고 하는 게 달려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달려요. 보면 막 논문 수백 개까지는 아니고 한 100개, 뭐 책, 뭐 100개 합치면은 200개가 넘는 레퍼런스라고 우리 보통 표현하는데, 레퍼런스가 그렇게 달려. 야, 석사 논문 쓰는데 이렇게나 책을 많이 읽었다고? 처음부터 그렇게? 그 양으로 따지면 그게 수십만 페이지 정도 될 건데, 수십만 페이지까지는 아닌가? 수만 페이지가 될 건데, 야, 이 책을 언제 다 읽었나? 못 읽죠. 근데 읽고 참고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 그리고 문장 패러그래프에 문단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들을 갖다가 읽고 빼내서, 참고 문헌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읽었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참고를 한 거예요. 왜? 약속된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 약속된 글쓰기가 안 되면 그 논문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질이 낮은, 저자의 능력이 의심스러운 그런 논문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자, 교육학 논술도 당연히 약속된 글쓰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논술이 쉬워요. 논문 구성이라고 하는 게 쉽다고. 시나 수필이나 소설 쓰는 것보다 논술 쓰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왜? 약속된 글쓰기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따라서 글쓰기 능력. 이야, 글을 너무너무 이쁘게 잘 쓰네. 아, 글씨가 아닙니다. 글을 유려하게 잘 쓰네. 이거 전혀 상관없어요. 사회과학적 논리적 글쓰기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필력, 글쓰기 능력 없어도 돼. 사회과학적 글쓰기는 서론, 본론, 결론의 약속된 짜임새를 갖추기만 하면 잘 쓰여진 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백 페이지를 쓰지 않고 단 한 장의 글로 쓰더라도 괜찮은 논문은 괜찮은 논문이에요. 수백 페이지, 수천 페이지를 썼더라도, 쓰는 공력을 들였더라도 엉터리 같은 거는 엉터리예요. 자, DNA 구조를 밝혀냈던 그 논문이 있습니다. 유명한 그 논문. 그래서 노벨상까지 받은 그 논문 한 페이지짜리예요. 근데 왜 그 논문이 잘 쓰여진 논문이냐? 많은 학자들로부터 가르쳐받은 DNA 구조와 관련해가지고 아주 명징하고 딱 떨어지게 딱 설명을 했어. 한 페이지로. 그러면 제대로 잘 쓰여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논문이에요. 그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자, 저하고 그걸 할 거예요. 저하고 그걸 할 거라고.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육학 논술에 있어가지고 글쓰기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하고 함께 하시면 아주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